천명의 남자와 잔 패기 구겐하임 이야기. 업무상 만난 사이였지만 일 얘기는 길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애초부터 이 남자를 어떻게 침대로 끌어들일까였으니까. 미혼과 유부남을 가리지 않았고 중년과 청년을 아울렀다. 욕망이라는 자석에 이끌린 숱한 남자들이 그녀의 섹스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어중이 떠중이와 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리스트에는 시대의 거장들이 망라돼 있었다. 아일랜드 데모노 사무엘 베케트, 현대 미술의 거장 막스 에른스트, 실험음악의 대가 존 케이지, ним포매니악 섹스 중독자이라는 멸칭과 아트 에딕트 예술 중독자라는 상찬의 틈 사이에 그녀가 있었다. 시대가 규정하는 도덕관에 애써 자기 자신을 끼워 놓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했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으며 본인의 욕망에 충실했다. 천명의 남자와 잔 얘기를 그대로 책으로 내기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고 손가락질이 기꺼웠다. 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패기 구겐하임의 이야기다. 구겐하임, 전설의 시작. 패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패기의 아버지 구겐하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한다. 구겐하임은 미국의 이름난 부호였다. 은납 광산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일군 가문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메리칸 드림 서사의 대부분이 그랬듯이 시작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1847년 스위스 구겐하임 지역. 동네 이름을 자신의 성으로 삼던 19살의 마이어는 야망을 키우며 미국으로 건너왔다. 행상으로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억척스러운 삶을 이어간 끝에 상당한 부를 일궜다. 수입해 팔던 스위스 자수품이 상당한 고객을 모아서였다.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됐지만 여기에 만족할 순 없었다. 고작 이 정도 돈을 벌기 위해 고향 땅을 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온 것이 아니었다. 마이어는 콜로라도 지역의 매물로 나온 은납 광산을 사들였다. 1881년 마이어의 나이 50대 중반. 그는 또 한 번 인생을 베팅했다. 제대로 된 한방이었다.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크게 벌어서였다. 유럽에서 알고 지내던 기술자를 불러 납도 재련의 상품 가치를 높였다. 원자재 확보 마이너스 가공 마이너스 수출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하였다. 구겐하임 패밀리의 재산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1차 세계대전 무렵에 전 세계 은구리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미국과 해외에 31개의 기업을 거느린 대제국이었다. 취향이 달랐던 패밀리. 마이어의 자식은 7이었다. 서로 취향이 달랐고 추구하는 바가 제각각이었다. 누구는 경영에서 희열을 느꼈고 또 누군가는 예술의 향기에 취해 있었다. 장남 데니얼은 그룹의 총책임자로 적합했다. 차남 솔로몬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미술과 예술에 눈을 돌렸다. 당시 미국 재벌들은 졸부였지만 돈만 아는 속물은 아니었다. 내면의 깊은 허영은 언제나 과학교육 예술을 향한 깊은 관심으로서만 채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필란트로피 물결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네로라 하는 기업인들의 이름이 붙은 도서관 미술관이 많은 이유다. 솔로몬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가족 사업을 돕다가 1919년 은퇴를 선언하고 미술 컬렉터로서 삶을 선택했다. 1937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구겐하임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구겐하임 집안에서 예술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 이는 솔로몬만이 아니었다. 솔로몬의 조카 패기 구겐하임도 예술을 삶의 동력으로 삼은 인물이었다. 패기의 아버지 벤저민은 광산업을 하다가 1912년 불의의 사고로 요절하고 말았다. 타이타닉 침몰이었다. 부호였던 그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정을 먼저 타고 나갈 수 있었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줬다. 당시 패기의 나이 14살이었다.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패기는 신경쇠약을 앓았다. 마음을 보듬어줄 것이 없어 자주 방황했다. 몸과 마음이 몇 차례 흔들린 끝에 길을 찾았다. 예술이었다. 아버지라는 방파제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자유를 의미하기도 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패기는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다. 흥미가 가는 대로, 발걸음이 닿는 대로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어렸을 적부터 마음을 달뜨게 했던 예술의 세계로였다. 없던 세계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구겐하임 패밀리를 잊게 만드는 것이었다. 패기, 파리로 향하다. 패기는 예술의 진수를 찾고 싶었다. 1921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예술혼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곳 몽파르나스에 자리를 잡았다. 마르셀 뒤샹, 앙드레 브루통, 막스, 에른스트 등 전위 예술가들이 초현실주의 다다이즘으로 세상을 뒤엎고 있던 곳이었다. 패기는 예술가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혼불에 크게 되었다. 첫 남편은 당시 파리에 거주하던 미국인 작가 겸 조각가 로런스 베일이었는데 그는 결혼 직후부터 패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거친 남자였다. 진득한 잼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면서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동료 작가 케이 보일과 불륜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이혼했고 패기는 새 삶을 찾아 나섰다. 존 페라 홈스는 그의 진정한 사랑이었다. 영국 출신인 그는 작가를 꿈꿨지만 크게 성공하진 못했다. 문학 비평으로만 제법 이름을 알렸을 뿐 소설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우연한 기회로 존을 만난 패기는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마음이 갔다. 곧 두 사람은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다. 패기가 내 생애의 사랑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신은 패기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이었을까? 홈스가 작은 수술을 받다가 죽었다. 쾌락에서 길을 찾다. 패기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실존하는 건 쾌락과 예술뿐이었다. 자신을 절정에 오르게 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였을지 그녀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침대에서 굴렀다. 그중 하나가 아일랜드의 데무노 사무엘 베케트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빠져들어 나흘 밤낮으로 사랑을 나눴다. 그 사랑이 너무나 격렬한 나머지 침대 밖을 나오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마치 짐승처럼 사랑을 나눈 뒤 허기 질 때만 샌드위치를 사러 나왔다. 단발성 쾌락이 허무만 가져온 건 아니었다. 패기는 침실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곤 했다. 사무엘 베케트는 패기에게 현대미술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과거의 예술에 집착하는 건 창조와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패기가 현대미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였다. 마르셀 뒤샹과 친구가 됐고 피카소, 브랑쿠시의 작품을 접했다. 퇴폐적인 미술품, 남성의 나체를 본다는 건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다. 미술계가 퇴폐적이라고 절하했던 작품의 참모습을 그녀는 먼저 알아봤다. 신진 예술가들과 거침없이 잠자리했고 그들의 예술작품을 사들였다.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조각작품세를 살 때는 가격을 깎기 위해 그와 자기도 했다. 그녀에게 예술과 섹스는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다. 새로운 예술가와 잔다는 건 새로운 예술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전쟁은 꽃을 짓밟는 행위겠지만 씨앗은 군합발 사이에서도 싹을 틔웠다. 나치의 군화 소리가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지던 1941년 미국인이었던 패기 구겐하임은 귀향을 결심한다. 혼자가 아니었다. 나치에 위협받던 모든 예술가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담긴 작품과 함께였다. 나치 집권기인 1939년부터 2년 동안 패기는 닥치는 대로 작품을 사들였다. 호암미로, 칸딘스키, 마그리트, 피카소 등의 걸작 170여 점이 함께였다. 나치가 이를 빼앗을까 두려워 자신의 침구 사이에 작품을 껴놓기도 했다. 눈물겨운 피난길이었다. 독일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도 그녀를 따라 도미했다. 전쟁통에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혼했다. 나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해방된 여자였다. 그녀에게 예술과 삶은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다. 초현실주의가 인류가 만들어온 인습에서 탈피한 것이듯 그녀도 사회가 부여하는 도덕관념에서 철저한 분리를 추구했다. 그녀의 삶이 초현실주의였고 그녀의 행동이 다다이즘이었다.
1946년 자신의 성생활을 과감히 드러낸 자서전 어느 미술 중독자의 고백을 출간하기도 했다. 1000명의 남자와 잠자리하고 7번 낙태를 했던 일이 고스란했다. 문란하고 부도덕한 사교계 명사라는 손가락질도 그녀의 자신감을 꺾진 못했다. 기성예술계에서도 패기는 예술품을 수집하듯 남자를 수집한다고 힐난했다. 구겐하임 패밀리에서도 패기는 앙팡 테리블 악동 그 자체였다. 미술계는 폄훼했지만 패기는 예술의 구원자이기도 했다. 나치에게 쓰러질 예술의 거장들을 미국으로 옮겨 심은 이였기 때문이었다. 예술가들이 서 있는 곳이 예술의 수도였기에 아방가르드 예술가를 품은 뉴욕은 현대미술의 본고장이 됐다. 이 모든 예술의 천도를 주도한 이가 패기였다. 1942년 패기가 맨해튼에서 연 전시 아트 오브 센추리는 새로운 미술의 시대를 알리는 첫 장면이었다. 현대미술의 비료가 미국에 뿌려지자 미국 아티스트 거장들도 잇따라 태동했다. 잭슨 폴록이 대표적이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패기는 월 $300 생활비와 주택 구매 자금까지 대주며 후원했다. 폴록 화산 속 불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술작품으로 거장이 됐다. 마크 로스코나 클리퍼드 스틸과 같은 미국의 젊은 화가들 역시 그녀의 손길을 탔다. 패기는 미국 추상표현주의는 내 화랑에서 시작됐다고 자찬했을 정도였다. 삼촌 솔로몬 역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자신의 컬렉션에 걸맞은 미술관 건축을 의뢰했다. 뉴욕의 명물 구겐하임 미술관의 태동이었다. 전쟁의 포화가 멈췄지만 패기는 다시 논쟁을 점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품을 들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향했다. 데우나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팔라초 궁전 베니에르 데이 레오니를 사들여 미술관으로 꾸몄다. 정원에는 남근 조각상을 놨다. 전통과 예술의 공간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전위로 나아갔다. 전위는 처음에는 혼란을, 종국에는 혁신으로 이어진다. 여성 컬렉터로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패기를 베네치아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을 보기 위해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베네치아행 비행기에 탔기 때문이다. 수상도시로서의 아름다움에 예술이 더해지자 베네치아는 세계인의 유산이 됐다. 미국의 뉴욕,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세계 예술의 두 수도와 같았다.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여 있다. 현대 미술의 세 장을 연추상 미술, 다다이즘, 입체파의 등장에 마중물이 되었던 가문, 구겐하임이었다. 1979년 패기는 늙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혼이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 홍보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건 역시 구겐하임이었다. 삼촌 솔로몬이 설립한 구겐하임 재단의 베니에르 데이 레온이 궁전과 300점의 소장품을 기증했다. 모든 예술작품이 안전하게 구겐하임의 품에 안긴 것을 확인한 뒤 패기는 눈을 감았다. 나치로부터 현대 미술을 지켰던 여인이었을까? 정욕에 사로잡힌 미국산 마녀였을까? 판단은 언제나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응 현대 미술사에서 구겐하임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이응 패기 구겐하임이 나치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현대 미술을 미국으로 피난시켰기 때문이다. 이응 그는 예술가와의 연문으로도 이름났는데 이에 개의치 않고 예술 후원자로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응 삼촌 솔로몬 구겐하임도 재단을 통해 미술을 후원하면서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은 미술의 상징이 됐다.